135회 기출문제풀이 4교시 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인 원가 계산 방식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에요. 그죠? 공사비 산정 기준인데 어떤 방식? 원가 계산 방식을 물어봤네요. 원가 계산 방식에 1, 2, 3, 4 요거 물어봤으니까 쭉 순서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친절하게 1, 2, 3, 4 네 가지 항목을 다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쓰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쓰다 보면 뭐 답안지 한 3페이지 이상 적성에 충분은 가능할 겁니다. 자, 볼까요? 우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은 적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인 공사비 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가계약법에 보면 원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과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 계산 방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편리시장 단가 방식이 실적 공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는 부대 공사를 의미한다. 우리 정보통신공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설계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구축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발주자가 설계사한테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 의뢰를 하죠. 그러면 그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 타당 조사 끝나고 나면 기본 설계 하겠죠. 그리고 CC 설계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할 텐데요. 공사비 산정은 원가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 단가 방식 두 가지가 있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이 두 가지를 뽑을 거고요. CC 설계 단계에서도 공사비는 산정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기본 설계에서는 재량적인 공사비를 산정을 하고 CC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공사에 준하는 수준의 설계를 통해 정확한 공사비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정된 공사비 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이 발주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수주한 사업자는 착공, 그 다음에 준공 단계를 통해서 발주자한테 인수인계까지 넘어가겠죠. 그 착공과 준공 중간 단계에서 기능검사나 예비적 모험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봤던 공사비 산정 기준 방식 중에 원가 계산 방식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개념은 표준 품새, 원가 계산 방식은 실제 표준 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을 하고 실제 표준 품셈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거기에 소량을 곱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품셈 여기 먼저 볼게요.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표준 품셈은 여기를 보시면 표준 품셈이란 공정별로 필요한 노무 시간 그리고 그 공정에 필요한 전비 사용 시간 늘 표시한 게 표준 품셈입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LTE 중계기를 설치를 한다. LTE 중계기를 설치하는 공사다라고 했을 때 RU, 안테나 부에 해당되는 RU를 설치할 때 통신 관련된 산업기사가 한 1.15명 필요하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1.5인명, 그리고 또 당연히 강케이블이 들어가니까 강케이블 접수하거나 연결하기 위해서 강케이블 설치사가 0.37명, 그리고 통신 설비공이 한 0.51명이 필요하다. 네. 자, 공정. 자, 공정. 이 안테나 하나의 공정에 필요한 노무 인력, 그죠? 너 표시한 거죠. 네. 그래서 한 공정별로 필요한 업무량을 정리한 게 표준 품셈이고, 그걸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게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가를 계산했을 때 특징은 뭐가 있냐? 특징은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자, 정확하다, 그리고 투명하다, 그리고 좀 복잡하다, 그리고 적용이 용이하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정확성이란 표준 품셈 기반으로 하고 이 공정별로 정확하게 업무량이 나와 있지, 노무량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들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투명하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용 요소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어떤 구조로 비용이 잡혀 있구나라는데 투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너무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 산정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용이하다는 부분은 이 표준 품셈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공사 상황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비용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던 표준 시장 단가 방식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 시장 단가 방식과 원가 방식이 있어요. 내역설학성은 수령 산출 기준에 의해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원가 계산 방식은 실제로 설계자나 발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표준 품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역서 작성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가 산정 어떻게 하냐? 단가 산정은 표준시장 방식은 기존에 유사한 여러 공사를 했던 이 실적, 그 공사 실적에 따른 단가 산정을 하는 거고요. 원가 계산 방식은 표준 품셈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며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이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업무량, 노무 시간, 여기에다가 단가는 매년 공개되는 표준 노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등비로 나눠져 있고, 원가 계산 방식은 제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에 따라서 간접 공사비가 나눠지는 거고요. 여기는 비목별로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보시면 편시자 단가 방식은 이전에 유사한 다수의 공사 사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표준시장 단가 방식을 이용을 하고, 유사한 공사가 없는 신규 공사이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 방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품셈은 여기서 설명을 했죠. 그랬고, 자, 네 번째, 공사비 산출 비목, 원가 계산 방식에는 총 공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료로 보면 봉사 원가,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부가세 세 개가 나뉘고 있고, 이 총 공사 원가를 보시면 순 공사 원가와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순 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는 재료 양에다가 달당 가격을 곱하면 그 재료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재료비에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이 해당 공사물의 실제로 들어가는 물품을 말하고요. 간접 재료비는 실제 공사물에는 뭔가 그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적인 재료를 간접 재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뉘고요. 노무비는 노무량. 이 노무량은 어디서 산출한다 그랬죠? 이 노무량은 표준품셈. 표준품셈에서 노무량을 산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시중 노인단가를 곱하면 그제 노무비가 됩니다. 노무비는 실제 그 일을 하는 직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직접 노무비고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하진 않지만 보조작업 또는 현장 감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간접 노무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경비가 있었죠. 경비. 이 경비는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이거와는 별도로 다 전력비, 수도료, 운반비, 기계사용기의 경비, 특허, 기술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순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일반 관리비가 있죠. 일반 관리비는 뭐냐? 시공사도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일반 관리비라고 하죠. 그 회사에 임원대 급료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의 그 비용, 퇴직금, 복구비, 기타 비용들, 그 시공사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비용, 이게 일반 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이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동부통신공사에서 공사비 산정하는 원가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쭉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작성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 매진말에는 과거의 공공기관은 예정 가격으로,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입찰 낼 때 사업비가 될 겁니다. 이거는 현장 여건이 좀 다양하고 복잡해서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 계산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 표준품셈 방식을 이용한 공사비 산출은 공사비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죠?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 표준품셈이 좋긴 하지만 공사비를 원감하고 생각 좀 높이고 뭔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쪽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18년부터 표준시장 단가 방식을 여기 보시면 예정 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표준시장 단가 방식은 위와 같은 이런 점들로 인해서 예정 가격을 표준시장 단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준공을 마친 공사가 이 공정 단가를 보시면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발생할수록 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지만 공사비가 좀 올라가는 문제, 그리고 실제 낙찰하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실제 공사비는 줄어들죠.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사업비 예산이 남죠. 절감. 좋게 얘기하면 절감인데, 이게 또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원가 계산 방식은 정확하고 투명성이 좋고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낮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 예산이 절감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예산에 대한 낭비, 다른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18년부터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제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네, 기존의 낙찰률이 적용된 기왕 단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면 공사비 산출 기준 이거는 여러 차례 문제가 나왔죠. 134회 때도 있었고 19회 때도 있었고 95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 시장 단가 방식과 원가 계산 방식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137회 문제도 나오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6번 문제도 마치겠습니다.